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이 7월 29일 토요일이네요. 23년이고요. 자, 국방론 편곡실 하나 골랐고 7월 27일 우리 휴전협정일이죠. 한국전쟁. 북한에서는 그날을 전성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렇게 군사 프레이드를 했어요. 새로운 무기들을 좀 등장을 시켰는데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세계사적 흐름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미국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년 11월 선거가 있고, 내년 1월에는 또 대만 선거가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딱 그 타이밍이거든요. 자, 그런 타이밍에, 제가 살펴본 몇 년 동안에는 없었던,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 인사가 이 행사에 참관을 했어요. 예.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세계사적 변화를 앞두고 진행 중이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빠릅니다. 나중에 돌이켜서 보면 그럴 겁니다. 지금이. 이런 이제, 북한의 몸값이 좀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소개한 무기, 그리고 그 의미, 예.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대무사진에서는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보면 왼쪽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오른쪽에 리흥종 중국 전인대, 즉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국회 같은 느낌이죠.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면은 뭐라고 할까? 국회 부의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성의를 양쪽에서 다 보인 건데 예년과 달리 특히 이제 쇼이구 같은 경우에 눈이 더 가거든요. 저는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전이 종전이 된다. 그럼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를 해야 돼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동시에 중국이라는 적, 왜 중국에 치면은 미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패권의 자리를 잃으면. 왜냐하면 미국이 유지되는 것은 패권이라는 지위 때문에 유지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리고 달러의 힘. 그것도 패권에서 나오죠. 자, 그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한테 무조건 러시아는 전쟁을 잘 할지 모르지만 패권 자리를 위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을 동시에 적으로 둘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말을 맞춘다고 봤을 때 뭐 말을 맞춘다는 게 꼭 뭐 거짓말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겠죠. 그 과정에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상당히 더 긴밀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몸값이 좀 올라갔고 이 두 사람이 왔다. 특히 이제 쇼이구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프리고진 반란 사건이 있었죠. 그 프리고진의 반란의 이유로서 핵심적으로 지목된 사람이 쇼이구예요. 무능하다고, 부패했다고. 근데 그걸 결국은 푸틴이 이제 계속 신뢰를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상황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푸틴의 말이 상당히 같이 따라왔을 수가 있다. 쇼이구하고.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는 게 중국 대표하고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안 됐는데 러시아의 쇼이구하고는 북한의 신무기를 둘러보는 이런 사진이 노출이 됐어요. 뭐 영상도 노출이 됐습니다. 제가 이 가져온 거는 인도 쪽의 언론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리고 대담을 나누는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제가 뭐 정치 논평에서 쭉 다룬 이야기처럼 러시아와 북한이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 지금은 서로 미워하더라도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요. 예. 자, 그럼 무기 쪽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요번에는 제가 지난 21년, 22년 것도 살펴봤는데 어떨 때는 1년에 2번 할 때도 있고 1번 할 때도 있는데 주요한 영상들을 하나씩은 봅니다. 1년에. 거기에 비해서 요번 행사에서는 행사가 조금 간결해지고 좀 세련돼졌어요. 진행이나 영상의 편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딱 필요한 무기만 보여줬어요.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군더더기가 많이 줄었다. 그 중에 이제 거의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화면에 나온 대로. 이게 한 2시간이 좀 넘는 영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소스는 지금 뭐 보이시는 요겁니다. 예. 600mm 방사포가 처음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게 방사포라 그러면 이제 다련장을 의미하거든요. 다련장 로켓. 우리말로 하면 이제 천무죠, 천무. 그런데 이게 600mm 정도 되면은, 원래는 로켓포라는 게 어떤 지역 표적을 사격하는 거죠. 정밀성보다는. 그래서 화력으로 압도하는 그런 무기예요. 상대방한테 공포심을 일으키고 사기를 꺾는 그런 무기인데, 이게 북한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재원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탄두의 무게가, 탄두의 위력이 대부분 저 직경하고 상관이 있다고 봤을 때 600mm 방사포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파괴력을 가진다. 이렇게 일단 볼 수는 있어요. 그 네 발들인데, 제가 관심사는 이것이 유도가 되는 무기냐. 수백 킬로 날아갈 걸로 봐지거든요. 북한도 이제 고체 로켓 기반으로 ICBM도 만들기 있기 때문에 로켓 기술이 만만치 않다.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상의 적의 무기 체계를 분석하고 해설할 때는 풀이해 볼 때는 냉정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께 잘났고 남에게 못났다 이런 선입견은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죠. 그래서 600mm 방사포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무인기 자산이 그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정찰 위성도 지금 시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에 들어 있어요. 계속 시도하겠죠. 가지겠죠. 정찰 위성도.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ICBM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 600mm 방사포도 지금 그렇든지 아니면 지금 그렇지 않다면은 곧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밀 유도가 된다. 예. 그래서 무인기나 정찰 위성에서 좌표를 찍어주면 갈 수 있다. 그게 자연스러운 저는 뭐랄까 예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무기 체계는 뭐냐 이거죠. 일단 탄도탄보다는 작고, 작다기보다는 뭐 살짝 작죠. 작고 사거리는 이제 거의 육박하는 것 같아요. 나오고, 대신에 이제 값도 좀 저렴하고 기동성이 많이 부여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형 로켓의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갖춘다. 우리도 천무용으로 개발했잖아요. 자, 이게 지금 핵심이 239mm짜리 저거고, 미국의 하이마스도 저게 지금 239mm짜리가 주력이죠. 유도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정밀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239mm 밑으로는 다 유도가 돼야 된다고 봐지고요. 600mm 같은 경우는 천무에 포도당 하나 들어가니까 두 발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량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를 그냥 지금 지상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해가지고 엄청난 정밀한 명중률을 보여주는 이 영상들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 차량 거치용으로 개발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저 600mm급이 좀 전에 보신 북한의 600mm급 방사포랑 딱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유도가 되겠죠.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MBC에서 가져왔던 것 같은데, MBC 뉴스 화면에서 북한의 5대 핵심 과업을 한번 볼까요? 이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지금 그림 속에 보는 건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활공형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사거리 2-3,000km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뒤에 나오니까 그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초대형 핵탄두 등, 이게 몇 년 됐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본 지가. ICBM 고도화, 이것도 그대로 됐죠. 화성 18로 나왔으니까, 고체 로켓이고, 직경이 2m가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 당연히 안에 다 탄두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 ICBM이 이제 되면은, 그거의 타격력, 그리고 확정 보복력을 높이는 방법은 잠수함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그것도 핵 추진 잠수함으로. 무리에 떠오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반도 근해에 어디 넣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가만히. 그것은 이제 확정 보복 전략이기 때문에 ICBM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억제 효과를 한층 더 강화시킨다 측면이 있죠. 우리도 그래서 잠수함에다가 SLBM 수직 발사관 넣어서 발사 실험도 했잖아요. 향후 핵 추진으로 가려고 하고,
우리는 탄두만 끼우면 되는 거예요. 핵탄두만. 그러니까 그거는 국제 관계 속에서 이제 가능해져야 되는 일이죠. 우리는 뭐 북한처럼 고립돼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다음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기술이거나 됐거나 이런 걸로 봐져요. 다탄두 개별 유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화성 18호가 2m가 넘는데 그 탄두를 실어날 수 있는 전체 중량이 뭐 1톤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되면은 그러면 안에 요즘 핵탄두 주로 많이 써 있는 것들은 200-300kg밖에 안 돼요. 여러 개 한 뭐 최소한 5-6개는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 각각이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에 분리가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방어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 스텔스 레이더 흡수 도료를 발라요. 그리고 열차폐도 되고 대신에 레이더 반사를 잘하는 비슷한 모양을 가진 풍선, 알루미늄 박 같은 걸로 된 풍선이 디코이로, 즉 유인체로 확 뿌려져요. 상대방이 맞기 힘들어요. 즉 한 발이 아니고 여러 발이 나오는 거예요. 딱 보면은 막 10발, 20발 낼 수 있어요. 그 디코이까지, 유인체까지 포함을 하면. 걔들은 레이더에 더 잘 보이죠. 거기다가 얘들을 기동을 시킬 가능성도 커요. 이미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토플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있는 아기 핵탄두들이 움직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단순한 이런 탄도탄 궤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방식의 요격 체계로는 상당히 힘들어진 거예요. 북한이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이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냥 화성 18호 같은 거 한 방 딱 쏘면은 그들이 원하는 미국의 주요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다, 즉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진행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거나 또 일부는 완성을 했거나 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은 이걸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정찰 위성은 최근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죠. 또 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장거리 타격 무기 체계들은 정찰 위성이 반드시 필요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적어도 정찰 위성을 한 2030년 무렵까지 그냥 올리려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 우주 공간에다가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래 되면 우리는 단지 적을 포착하는 것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를 실시간으로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일단 한반도 권역만 일단 하면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권역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으로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이 준비가 됐죠. 예. 북한도 그 방향대로 가려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왜냐하면 장거리 무기 체계들이 그런 위성의 지원이 없으면 위성이나 장거리 정찰기 지원이 없으면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다음 중국이 죄송합니다. 북한이 근데 두 가지 종류의 지금 무인기를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글로벌 호크랑 진짜 많이 닮았죠. 이거는 제가 유심히 봤는데도 상당히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설계 기술, 설계 도나 이런 게 어디서 유출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까지 하게 할 정도예요. 자, 일단 이것을 보면 미국에서는 글로벌 호크가 이제 뭐 다른 걸로 대체될 그런 환경에 좀 여건이 돼 있죠. 여건이 돼 있고 북한이 이것을 자체 개발했다 하면은 설계도를 누가 줬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자기들이 어디 가서 훔쳐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일단 추진 동력으로서 터보젯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저 뒤에. 그러면 터보젯 엔진을 항공기용으로 쓸 정도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북한의 항공기 엔진 제작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걸 직접 해냈다? 그러면은 예상보다 높다. 아니면 어디서 구해왔다? 그러면 구해오기 위해서는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받고 있는 그 제재를 뚫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무역 제재를. 검수 조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의문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 탐색기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EOIR은 다 아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카메라,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 군용이고, 우리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적외선, 그리고 사 레이더. 즉 레이더를 주로 A사 레이더가 많이 사용되죠. 요즘은 레이더로 잡히는 반사 신호를 갖다가 지도화 시키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를 찾을 수도 있는 정도로. 예, 그거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찰기에 그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장거리에서 조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링크라는 부분이 필요하다. 예, 이런 것들을 갖췄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는 거거든요. 저게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올린다면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건데, 다른 무기 체계들이 좀 따라 올라오는 걸 봤을 때는 실제적인 역량이 있는 이런 무인 정찰기, 또 데이터 중계를 해줄 수 있는 정찰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찰 위성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정찰 위성에도 지금 좀 전에 언급드린 이런 기술들이 좀 더 고도화된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갖췄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한 추정이라고 봅니다. 예. 자, 미국의 글로벌 호크, 이거 우리에 여러 대 들어와 있죠. 그때 팔 때는 무슨 비밀 무기인 것처럼 해서 안 팔다가 근근히 억지로 우리가 요청하니까 뭐 돈이야 어쨌든 팔아만 달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몇 대 팔아줬는데 결국에는 고장 나가지고 잘 나르지도 못하는 지금 그런 형국에 처해 있는 것이고, 속은 거죠 우리가 미국한테. 미국은 그러더니 교체했다. 근데 겉으로는 계속 최고의 무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왜 성능도 안 되고 일단 생존성이 떨어진다, 이런 기체가 대공 미사일에 그냥 간다, 뭐 이런 건데, 우리는 그 와중에도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그랬었죠. 지금 F-35 같은 게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장률이 대단한 거고, 어쨌거나 북한이 이런 거 지금 모양이 거의 같은 거를 지금 하늘에 지금 날아다니는 사진이 나왔거든요. 공개는 안 했지만. 그리고 두 번째 보여준 게 이거예요. 이거 날아다니는 화면도 있고, 그 행사장 프레이드에서도 나왔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MQ-9 리퍼급 무인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모양이 똑같아요. 예, 이것도 어디서 설계도가 들어왔는지 똑같아요. 무기까지 장착했거든요. 이거는 터보 프롭 엔진이에요. 이러려면은 아까 글로벌 호크랑 비슷한 거는 터보 젯 엔진, 출력이 좀 더 높아야 되고, 요거는 터보 프롭 엔진. 이것들을 다 개발한다. 우리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기술들을. 왜냐, 무인기의 엔진이 나중에 검수 조치가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도 스스로 다 국산화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하고 지금 북한하고 비슷하거나, 북한은 그런 무역 제재 검수 조치를 뚫고 이런 기술을, 부품을 사올 수가 있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둘 다 어려운 측면들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날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 비슷한 모양으로 급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좀 큰 쪽인 것 같아요. MQ-9 리퍼급 무인기. 무장을 봤을 때는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중고도 무인기라고 하죠. 우리는 1, 2년 전에 우리도 국산화가 됐죠. 두 가지의 기체 크기로. 요거 중고도 무인기만한 게 있고, 그거보다 한 단계 작은 게 있고, 좀 그렇게 돼 있죠. 예. 자, 요거는 그 프레이드 상에서 차에 실려서 지나가는 사진을 제가 하나 캡처한 건데, 이 무장을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EOIR 시스템은 그럴듯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 다음 제가 주목하는 게 왼쪽에 노란색 색깔별로 되어 있는데, EOIR은 지금 빨간색이고,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미사일이 네 발, 저쪽 왼쪽 날개에도 4발 정도 달려 있는데, 딱 보면은 이거는 딱 레이저 유도 대전차 미사일, 헬파이어 같은 걸로 딱 보이거든요. 앞에 약간 유리처럼 돼 있죠. 머리 부분이 저기가 레이저 광선을 추적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미사일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란색 가운데 동그라미 돼 있는 거는,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감히 추정을 해보자면은, 언뜻 봐서는 날개가 펼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접혀져 있는데, 그리고 뒤에는 뭐랄까, 로켓 분출구 내지는 하여튼 로켓이나 엔진의 분출구가 있어요. 동력이 있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약간의 순항 미사일 같은 그런 형태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옆에 달린 미사일들이 대전차 미사일들이라고 봤을 때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KGGB라는 거 있죠. 그냥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활공 유도 킷 매단 거. 그래서 사거리도 늘리고 정밀 타격하는 거. 그런 거와 가까운 종류가 아닌가 싶어요. 그 동력도 약간 있어서 사거리는 우리 KGGB보다는 좀 멀리 가는 거. 그런 유형의 무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예. 자, 그 다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21년이나 22년에 아마 개발이 완료됐을 거예요. 이거랑 북한에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그게 크기가 급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모양도 거의 비슷해요.
예, 예, 예. 이게 대한항공에서 만든 거고 쿠스 FS라고 불리는 거죠. 이게 탑재 중량이 무장량이 좀 전에 북한 것도 보셨죠. 상당히 많이 달리죠. 예, 대전차 미사일이 뭐 한 8발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다른 유도 무기가 뭐 제법 큰 게 2발 이상 달리는 거니까 이건 상당한 중량을 실을 수 있는 건데 이게 한 번 더 보면은 우리는 무인기라는 부분에서 항상 정찰기라고 이야기하고 다목적 무인기 이 정도까지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북한은 과감히 이제 무장을 장착한 모습을 보였죠. 자, 저런 모습은 우리한테서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게 이제 북한과 우리가 처한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좀 공격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양쪽 비행기가 하는 일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아직 뭐 몇 대씩이나 생산하는지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 있죠. 근데 뭐 상당히 중요한 전력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 다음 우리는 군단급 무인기를 또 동시에 같이 개발했어요. 요거는 카이에서 했어요. 예, 요거는 아깝게 이제 한 2톤 정도 다 추정치입니다. 제가 엔진, 출력을 보고, 추정을 한 거고,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이제, 그게 선도적이니까, 미군이 그쪽에서. 그들의 무장량을 감안해서 추정한 겁니다. 이것은 군단급이니까 군단장이 쓸 수 있는 무인기죠. 밑에 가면 또 4단급이 있고 4단급 밑에 가면 우리 엄청나게 무인기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폭 무인기 포함해서 이건 한 300에서 500kg 정도 이제 추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EOIR 붙은 거 보이시고 말씀드린 레이더 반사파로 가지고 지도화시키는, 지형화시키는, 실물화시키는 사 레이더가 달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급화되면은 저고도 위성에 다 실리는 거예요. 저고도 위성이 되면은 중고도, 고고도보다 유리한 게 뭐냐면은 들어가는 이 센서들, 탐색기들의 성능이 엄청나게 우주과학적으로 좋아질 필요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대를 올릴 수 있으면 저렴하게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 그림을 짜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고가의 고고도 위성을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에요. 미래. 예. 그리고 실시간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수백 킬로 또는 수천 킬로 떨어진 목표물을 바로 탐색하고 실시간으로 발사하고 추적할 수 있어요. 예. 그게 가능한 거죠. 이거는 큰 차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좀 많이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지금 북한도 무기 체계 구축하는 거 보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예, 중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자, 그래서 이것도 1, 2년 전에 제가 아덱스에서 찍은 사진인데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무인기가 개발 완료되기 전이에요. 근데 LIG에서 미사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좀 전에 보시는 북한 그 무인기 밑에 달려있는 미사일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예, 이거는 터키의 무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레이저 유도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봅니다. 저렴한 버전. 무인기에 달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술급 유도무기, 이러고 말았죠. 엔티 탱커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레이저 유도일 것으로 보이고, 좀 전에 소개드렸던 군단급, 그리고 그 다음 중고도 무인기의 주요 무장으로서 일 것으로 봅니다. 형궁보다는 현격하게 크죠. 왼쪽 밑에 형궁이 있으니까. 예,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걸 쭉 한번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이 분야에 있어서 북한의 기술력이 제법 뛰어나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봐서는. 자, 그러면 작년 크리스마스 앞뒤로 해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다녀갔는데 우리는 그때 하나도 격추 못했죠.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의사는 있었지만 못한 건지, 하려고 했지만 안 된 건지 뭐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당국자의 거짓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길이가 3에서 5m 정도, 잡지도 안 해놓고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쨌거나 소형이라서 무장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용산리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고 TV만 켜면 나오는 게 자폭 무인기로 공격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북한이 이걸 못하겠습니까? 예. 저런 무인기를까지 만드는데. 자, 그때
상대방을 치려고 했으면 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전쟁 났겠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공격했을 리는 만무하지만 북한은 그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예.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걸 회고해 본다면은 아마 국방부 장관은 얼굴이 볼개질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최공형 자폭 드론 무인기를 엄청나게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어디 보면 이스라엘제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처음 이스라엘제를 받았었죠. 지금도 기술 협력을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 뒤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마크 찍힌 거 보면 전부 다 국방과학연구소 마크 다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폭 무인기 또는 또 대방사 즉 대레이더용 자폭 무인기 이런 거는 뭐 이스라엘제의 경우를 보면은 뭐 24시간 이상 배회하고 있죠. 그러다가 저기 레이더를 딱 켜면 가서 꽂히죠. 자, 요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사단이나 군단급에서 쓰는 것이고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좀 작은 거 요런 거는 지금 러시아가 많이 쓰는 란셋 드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사단급 내지는 대대급, 여단급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무기체계인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우리도 이 세상 누구보다 이런 드론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흔적이 보입니다. 예, 이건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예. 자, 북한 이건 저렴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북한도 관련 기술을 많이 국산화했을 것이다. 이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안에 오토바이 엔진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예.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이제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도 돼요. 작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 북한의 무인기가 여러 시간 돌아다녔죠. 예. 그 다음 눈에 띄는 게 저는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으로는 처음 등장한 건데 이거 많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다른 데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보면 크기는 대충 짐작이 되시죠? 네, 되시고 직경은 한 제가 봤을 때 1.1m에서는 1.5m 정도 되는 건데 북한이 뭐라고 지금 이게 설명을 했는고 하니 이게 핵탄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핵탄두가. 예. 뭐 크기는 이 정도 크기면 어떤 핵탄두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예. 무인 수중 공격정이에요. 무인 잠수정이에요. 자, 북한은 수상함 전력이 약하고 또 잠수함 전력이 약해요. 그래서 그들의 동해나 서해 바다를 전시에 만약 미국과 전쟁을 한다면 그들의 항공모함들이 그런 해역으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가까이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항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우리나라 전문기관에서 분석에 들어갔겠죠. 이것으로 어떤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예. 이것은 직격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거리에서 폭발을 시키더라도 그 후폭풍으로 함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미국 7함대 기지 같은 거, 그 입구 같은 데서 폭발을 시킨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활용이 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해볼 수 있어요. 예. 전에 없던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수상함과 잠수함 전력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자, 이게 금년 3월, 4월에 시험을 연속으로 2번 했어요. 이 이름이 헤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보도 나온 거예요. YTN에.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 성공했다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50여 차례 최종 단계 시험 거쳤다. 이게 배치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프레이드에 나오고 이러면 제 경우로 봤을 때는 배치가 보통 대만 나와요. 그리고 이걸 흑개비로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상대방이 알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을 해야 돼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상대방한테 주는 위압감과 효과가 나타나요.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예, 요거는 그러니까 3월 4월에 시험한 거니까 지금 한 3,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예. 가장, 신형 무기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러시아에도 뭐 포세이돈이라고 지금 핵 추진, 이건 추진도 핵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든지 간다는 거잖아요. 추진도 핵이라서 무한정 간다. 핵폭탄 싣고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핵 추진은 아니겠죠. 예. 공격 목표 항모 공격 전단고 해안 도시 요거죠. 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주적이 미국이니까 대서양을 건너가서 타격을 해야 돼요. 맞죠? 안 그러면은 북태평양을 가로질러 가든지. 근데 북한의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이라기보다 수비적이어서 한반도 해역에서 활용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굳이 핵 추진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해역에서 미국의 항모전단 그리고 미국 해군 기지 타격할 수 있죠. 예. 자, 이런 이제 그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 보여준 게 이제 요거는 작년부터 나왔는데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북한에서 설명을 들어보면 이 프레이드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활공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로켓 엔진에다가 로켓에 실어서 한 상당히 높이 올라가요. 100km 이상까지. 그 다음 활공체가 분리돼서 이렇게 접시 띄우기를 하면서 다양한 기동을 하면서 예측 불허의 기동이죠. 그러면서 사거리를 늘리는 거거든. 예. 접시 띄우기를 하는 거니까 뭐 수제비 띄우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자, 그거를 북한이 확실하게 개발했다. 이게 느껴져요, 지금. 2, 3년 전부터 뭐 연구 개발 사진들이 노출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설명은 뭐냐면 이거를 미국이 태평양에 이제 대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지를 오키나와나 괌을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북한 평양에서 괌까지 4,500km, 오키나와 1,400km예요. 예. 지금 러시아의 그 아방가르드라는 그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은 사거리가 전 세계 한 바퀴 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국 것은 수천 킬로 정도예요. 물론 중국 것은 완벽하게 활공체라기보다는 활공 방식을 이용해서 사거리를 살짝 높인다 정도의 개념인데, 그래서 오키나와 정도는 확실할 것 같고 어중간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사거리가 한 3-4천 킬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미국도 지상용 이런 것을 개발 중이거든요. 지금 이 활경형 극초음속 미사일 공중에서 발사하는 건 포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금년 3월에. 자, 이거는 미국도 북한한테 뒤지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러시아에만 뒤졌지만 그 다음 중국한테 뒤졌고 이제는 북한한테 뒤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도 중국과 유사한 활공형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무2C 같은 거,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예. 그러면 미국의 순위는 계속 내려가요. 자, 이게 중국의 DF 둥펑 26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육지에서 배를 향해서 쏘는 건데 사거리가 3,000km예요. 이런 것들은 앞에가 약간 활공형을 활용하긴 하는데 양쪽이 거의 뾰족해서 이렇게 바늘 끝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은 100% 균형이 맞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속을 돌파할 때는 당연히 충격파가 발생하잖아요. 그 충격파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 탄두를 계속 띄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완벽하게 아방가르드식 활공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거리를 훨씬 늘릴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탄도 미사일인데 사거리 연장용이다. 엔진을 키우는 게 아니고 탄도의 형상을 바꿈으로 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중국에서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북한 것처럼 좀 더 배가 납작한 거 이렇게 접시 띄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생긴 것도 있어요. DF-16 같은 거는. 그리고 그것을 섞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어쨌거나 그 정도로 하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마 느낌이 오시리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현무2C를 우리도 극초음속 활공체를 실험한 거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크기도 북한 거랑 비슷해요. 북한 것도 아까 바퀴가 5개인가 6개짜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예. 여기 보면 끝부분이 뾰족하게 돼 있죠. 그리고 날개가 달려 있죠, 뒤에. 이런 걸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중국의 이야기를 해보면 뾰족한데 저게 균형이 살짝 안 맞다. 찍은 것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충격파가 다르게 발생한다. 그래서 저것으로서 추가적인 뭐라고 할까, 양력이 발생한다. 로켓 엔진에만 기대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고 또 날개가 있기 때문에 기둥이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발사해서 해상에 있는 목표물을 맞췄거든요. 이걸 함정에서 실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것도 1000km 이상은 충분히 날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시간 목표 추적할 수 있는 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 우리가 북한하고 비슷한 성능, 또 중국과 비슷한 성능, 뭐 2000km, 3000km 뭐 이렇게 이걸 개발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개발했을까, 이것을? 무기는 같은 무기라고 한다면, 자, 북한은 미국의 항모 전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 말돼요. 그리고 괌이나 오키나와를 타격하기 위해서 말되죠. 일본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를 먼저 타격하기 위해서 말 다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또 똑같이 괌이나 오키나와 타격용이에요. 그리고 중국 해역으로 들어오려는 미국 항모 전단을 타격하기 위한 용이에요. 그들은 이런 무기를 가질만 해요. 근데 우리는 2,000-3,000km짜리 필요하나? 북한 해군을 상대하는데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나? 중국 해군을 상대하는데 이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는 그때 이제 문재인이 이야기했던 한반도를 지키는 힘, 그 말은 무엇은 의미를 안고 있느냐면은 향후 세상이 바뀌면 누가 적이 될지 모른다. 한반도는 한 팀이 될지 모른다. 이런 게 깔려있는 무서운 말이에요, 상당히. 그리고 무기 체계가 실제로서 그걸 뒷받침하잖아요. 우리가 한반도 남쪽에서 2,000-3,000km를 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제가 결론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무기 체계 개발의 많은 부분이 그와 일맥상통한다. 그런 맥락에서 개발되고 있다. 뭐 이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현무 3로 가면은 그거는 이제 토마호크 같은 순항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현무 4를 시험을 했어요. 현무 4를. 근데 그거는 사진이 일절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때 설명이 나왔느냐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중량, 한반도를 지키기에 충분한 사거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여러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거리 충분히 그전 기술까지 확보했고, 현무2C 이런 걸 통해서 활공형도 개발했고, 사거리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 현무4에서는 뭘 했느냐? 저는 다탄두를 시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링크는 뒤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 이제 대놓고 했죠. 이게 화성포 18호 이번에 공개된 거예요. 이게 한두 달 전에 시험했죠. 성공적으로. 사거리 15,000km. 이전에 있었던 그 액체 로켓보다 크기가 줄었어요. 오히려 바퀴 숫자가 줄었거든요. 여러 개. 크기 적어졌어요. 길이 짧아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거리가 15,000km면은 미국 전역을 다 타격 가능한 겁니다. 북한에서. 고체 로켓이라는 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죠. 자, 고체 로켓은 안에다가 연료를 채운 상태에서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액체 로켓은 어떤 거냐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액체 산소가 들어가거든요. 액체 산소 그걸 오래 놔두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증발하겠죠. 증발이라기보다는 기체로 바뀌겠죠. 이 미사일이 냉장고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발사를 하려면 저 큰 덩치를 꺼내서 연료를 주입하고 액체 산소를 주입하고 하는 절차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상대방한테 탐지가 된다는 거죠. 미리. 그럼 미리 요격당할 가능성이 커요. 채 뜨기도 전에. 그런 게 있는데 ICE는 고체 로켓은 경납구나 터널 같은 데 숨겨놨다가 발사 명령을 받으니 꺼내서 바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존성이라는 부분에서 큰 이점이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왼쪽이 김정은이고 오른쪽 모자 쓴 사람이 지금 쇼이구인데, 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제 푸틴의 대리인으로 간 것인데, 특히 쇼이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탁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제 화성포 18호나 이런 거는 보면은 러시아의 토플 이런 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체계가. 그래서 몇몇 핵심 기술들은 러시아에서 넘어왔을 수 있겠다. 최근에 북한의 어떤 무기 성과, 중국보다는 되려 러시아적인 부분이 좀 있겠다. 그리고 북한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보인다. 왜? 러시아가 잘 못하는 부분도 북한이 해내는 게 지금 있으니까 뭐 그런 복합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남북이 뭐 격전을 벌인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다. 그럼 우리는 같이 다 죽는 거죠, 사실은. 양쪽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봤을 때. 예. 그런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무기에 이 화성포 18호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이것을 핵탄두를 남한을 핵 공격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저 앞에서 보셨던 방사포 같은데, 방사포나 이스칸다르급의 전술탄도탄, 사거리 한 500km, 600km짜리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회피 기동도 됩니다. 낮은 고도로서 쏘는 게 일단 날아오는 시간을 줄이는 게 무조건 최고예요. 화성포 18호 이것을 우리한테 쏘려면 엄청나게 고각으로 발사해야 돼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미사일 덩치도 크잖아요. 이거는 미국용이에요. 미국용. 이건 미국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개발한 무기니까 이걸 보고 우리 남쪽에서 저걸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뭐 천궁2, LSM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고도 한 30km, 40km 정도에서 요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남북 간의 거리를 감안했을 때 저기 핵탄두를 쏘더라도 30km 정도 이상에서만 방어를 하면은 괜찮겠다. 예. 그 차원에서 또 북한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발 쏜다. 방사포 포함해서. 그런 걸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이고, 북한의 미사일 수준도 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회피기동, 초음속, 활공체, 다탄두 이런 것을 다 요격하는 것들이 요구 조건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거의 짐작을 합니다. 그런 흔적들도 여기저기 보이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LSM, 그 다음 개발형, 개선형, 거기다 함상형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한국판 아이언돔 이런 것도 있죠. 세계 최고의 방공망이 될 거예요. 왜? 북한은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으니까.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